욕망의 그림자.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3층에 김정수는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도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을 했지만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여인이었다. 아들 민호는 대학을 나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특별히 똑똑하지도 못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며느리 윤희였다. 윤희는 겉으로는 점잖고 단정해 보였지만 속은 탐욕스럽고 교만했다.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에게 예의 바른 척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본 모습을 드러내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집안일을 떠넘겼다. 어머니 또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계세요. 먼지 때문에 숨 막히겠어요. 제발 좀 쉬세요. 저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윤희는 절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민호가 출근하면 그녀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와 인터넷 쇼핑에만 빠져 있었고 정수는 허리 굽은 몸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빌라 입구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피 흘리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눈빛이 흐릿했고 털은 먼지와 기름에 젖어 있었다. 정수는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안쓰러워서 안아 올렸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디서 이런 꼴이 됐을까. 그녀는 부엌에서 소독약과 된장을 꺼내와 상처를 감싸 주었고 따뜻한 담요 위에 눕혔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경계했지만 곧 얌전히 몸을 맡기며 작은 소리로 울었다. 정수는 그 고양이에게 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윤희는 기겁을 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 좁은 집에 고양이라니요? 털 날리고 냄새나고 병이라도 옮기면 어떡해요? 당장 내보내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양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민호가 퇴근해 돌아오자 윤희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말했다.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길고양이를 집에 들이다니 말이 돼요. 애도 없으니까 이제는 동물이나 키우고 싶으신가 본데. 나는 절대 못 참아. 민호는 난처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냥 다친 것 같아서 어머니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잖아. 며칠만 두고 보자고.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지금도 생활비 빠듯한데 쓸데없이 입만 늘리면 어쩌라고요? 저 고양이 때문에 집안이 지저분해지면 책임질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이 녀석은 내가 책임질 거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씩씩거렸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밤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다 윤희에게 들킨 것이다. 윤희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다. 이 더러운 고양이 당장 내쫓지 못해? 어머니가 이렇게 버릇을 들여놓으니 집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정수는 고양이를 감싸며 몸으로 막았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다쳐서 겨우 살아난 애인데. 윤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꾸했다. 다친 고양이가 중요한지 아니면 가족이 중요한지 선택하세요.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서운했지만 아들에게 짐이 될까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이 무렵 멀리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민호의 작은 아버지 박성준이 귀국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 수완이 뛰어나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과 투자를 성공시키며 큰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 보니 자식도 없었고 형수와 조카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 형수 정순을 찾았다. 집에 들어서자 낡은 가구와 좁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성주는 마음이 짠해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민호와 윤희를 살폈다.
윤희는 작은 아버지의 명품 시계와 반짝이는 자동차 키를 보자 눈빛이 변했다.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는 불만과 날선 말투만 일삼던 그녀가 갑자기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작은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해외에서 성공하셨다니 존경스러워요. 민호도 작은 아버님 반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고 정수는 씁쓸한 눈길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성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돈 냄새를 맡은 게 분명해. 며칠이 지나자 성주는 일부러 한마디 흘렸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가까운 혈육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말이지.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이 번쩍였다. 정수는 아이고 동서. 그저 건강만 챙기고 오래 사시라고요. 돈은 많아봤자 근심만 늘린다지 않습니까? 하고 웃었지만 윤희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굴리기 시작했다. 저 재산만 손에 넣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민호 같은 남편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 어머니도 이제 필요 없어. 성주는 윤희의 위선적인 웃음과 달콤한 말투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지 시험해 보리라. 며칠이 지나고 작은 아버지 성주는 집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 정순과 고양이 바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수는 허리 굽은 몸으로 밥상을 차리고 바미가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자 미소를 지었다. 그 평온한 모습은 오랜 고생 끝에 얻은 작은 행복 같았다. 하지만 윤희는 달랐다. 작은 아버지가 올 때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과하게 웃으며 접대를 자처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과일을 사와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마치 자기가 준비한 듯 굴었다. 작은 아버님, 한국 음식 많이 그리우셨죠? 제가 앞으로 자주 챙겨드릴게요. 속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쁘고 상냥한 며느리라고 생각할 만했지만 성주는 눈빛 뒤에 계산기를 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말수가 적었고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윤희는 점점 대담해졌다. 작은 아버지가 차를 마실 때 다가가 팔을 스치며 웃었다. 아버님,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더 자주 챙겨드릴게요. 민호도 일이 바쁘니 제가 작은 딸처럼 모셔드리고 싶어요. 성주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작은 딸이 아니라 작은 도둑이겠지. 그날 밤 윤희는 민호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들었지? 작은 아버님 재산이 어마어마하대. 해외에 빌딩이 몇 채라는데 우리한테 주신대잖아. 분명히. 민호는 난감하게 머리를 극적였다. 그건 아버님 마음이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윤희는 얼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은 평생 회사 다녀도 월급 모아 집 한 채 사기 힘들 거야. 근데 기회가 눈앞에 왔다고. 작은 아버님이 나를 좋아하는 게 보여, 안 그래? 민호는 대꾸하지 못했다. 윤희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쩍였다. 며칠 후 정수는 감기 몸살이 심해져 쓰러졌다. 바미도 곁에서 낑낑거렸지만 윤희는 시큰둥했다. 어머니 또 누우셨어요? 약 사 먹으면 되지 뭐. 병원까지 가야 돼요. 정수는 괜찮다, 며칠 쉬면 된다 했지만 성준이 그날 마침 찾아와 정순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형수님, 이렇게 아프신데 왜 가만히 계세요? 바로 병원 가셔야죠. 성준은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윤희는 마지못해 따라갔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단순 감기가 아니었다. 심장이 약해져 무리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 긴장했다. 윤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오래 못 사시면 작은 아버님
마음이 더 빨리 우리 쪽으로 오시겠지 하고 계산했다. 성주는 그런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성주는 일부러 윤희에게만 들리게 말을 흘렸다. 형수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 내가 앞으로 더 챙겨야겠어.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구나. 윤희는 곧장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아버님,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도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건강만 생각하세요. 아버님 재산은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성주는 대꾸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이 여자가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나 보자 하고 생각했다. 윤희는 욕망을 감추지 못했다. 민호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곧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낡은 집도 떠나고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이사 갈 거고 명품 옷으로 옷장을 채울 거야. 그녀는 작은 아버지가 오는 날마다 바위를 일부러 발로 차거나 밀쳐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래 바위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참아라, 얘야. 세상엔 못된 사람도 있는 법이지. 바위는 상처투성이 몸을 하고도 꼬리를 흔들며 정순 곁에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시어머니의 삶과 닮아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버티는 모습 말이다. 시간이 흐르며 윤희의 야망은 커졌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상속법과 유산분배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고 변호사 상담까지 예약했다. 심지어 성준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방법까지 궁리했다. 어느 날 민호가 퇴근해 보니 윤희가 낯선 남자와 집 근처 카페에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민호가 물었을 때 윤희는 얼버무렸다. 그냥 지인이라 만난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였고 윤희는 이미 성준의 건물을 어떻게 팔아치울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 성준은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비밀리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내용은 윤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 성준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재단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정순과 민호에게 맡기기로 했다. 단 한 푼도 윤희의 이름은 넣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끝까지 속내를 드러낼 때까지는 비밀로 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윤희는 점점 더 과감해졌다. 작은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는 날에는 일부러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는 길게 통화했다. 아버님, 오늘은 뭐 드셨어요? 제가 있으면 따뜻한 밥 챙겨드릴 텐데요.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은 썩은 과일처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수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옆에서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바위를 쓰다듬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밤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다.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그렇지 않으니 말이다.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고양이는 가만히 정순의 손등을 핥았다. 어느 날 성주는 일부러 민호와 윤희를 불러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윤희는 더욱 들떠 있었다.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지자 그녀는 은근슬쩍 작은 아버지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바라보았다.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시계였다.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곳은 처음 와봐서 너무 기뻐요. 민호는 긴장한 듯 포크를 제대로 짚지도 못했지만 윤희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분위기를 띄웠다. 성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욕심이 눈에 보이는데도 저렇게 감추려 애쓰는구나. 이 여자를 더 시험해 봐야겠다. 식사 도중 성주는 슬쩍 말했다. 내가 가진 걸 정리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네. 윤희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아버님,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잘 지켜드릴 수 있어요. 민호는 착해서 돈 같은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뜰히 아껴서 꼭 지켜드릴 거예요. 민호는 순간 아내의 말을 듣고 기분이 씁쓸해졌다. 하지만 평생 결정을 미루며 살아온 그는 이번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성주는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그래, 그럼 믿어보지. 그 말에 윤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며칠 후 정순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윤희는 병실에서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며 수근거렸다. 아휴, 시어머니 또 병원에 누우셨네. 근데 솔직히 이럴 때 작은 아버지가 돈을 더 풀 것 같아. 그럼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뭐. 민호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정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구나. 그날 밤 성주는 병실에 들러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민호와도 제가 함께 할 테니 편히 치료 받으세요. 정수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말했다. 동서, 고맙네. 나는 가진 게 없어도 애들만 잘 살아주면 됐지.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민호가 힘들까 걱정이네. 성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성준이 유산 상속 얘기를 꺼내주길 바라고 있었다. 며칠 뒤 성주는 일부러 윤희를 따로 불렀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가진 걸 줄 사람을 정했네. 곧 정식으로 발표할 거야. 윤희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급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현명한 결정하실 거라 믿어요. 제가 평생 곁에서 모실 테니까요. 성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끝까지 기다려보자. 이 여자가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무렵 윤희는 본격적으로 민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신 어머니가 언제까지 병원에 계실 것 같아? 당신도 솔직히 알잖아. 오래 못 버티실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작은 아버님도 외로우시니까 내가 더 가까워져야 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민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그때 바미가 갑자기 병실 문 앞에서 울었다. 윤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더러운 고양이가 또 여길 기어들어왔네. 쫓아내야지. 하지만 정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바미를 품에 안았다. 얘는 내 곁을 지키는 아이야. 제발 그냥 두어라. 그 장면을 본 성주는 마음을 굳혔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와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자는 이렇게 다르구나. 윤희는 끝내 참지 못하고 불법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작은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훔쳐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러 은밀히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성주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은행 계좌와 도장에는 이중 안전장치가 걸려 있었고 변호사와 경찰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윤희가 몰래 계약서를 내밀던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다. 오해야. 나는 그저 도와드리려던 건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날 밤 민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윤희? 왜? 윤희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속내가 다 드러난 뒤였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람은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단다. 그걸 왜 모르니? 성주는 조용히 선언했다. 나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와 동물보호 단체에 기부하고 남은 건 형수와 민호에게 맡긴다. 윤희, 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윤희는 절망적인 얼굴로 주저앉았다. 민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단호히 말했다. 우린 여기서 끝이야. 너와는 더는 함께할 수 없어. 윤희는 분노와 눈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정수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바미를 안고 중얼거렸다. 결국 착한 마음은 보답을 받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평화가 오다니. 바미는 부드럽게 울며 그녀 품에 안겼다. 성주는 옆에서 미소 지었다. 형수님, 이제라도 편히 사세요. 민호도 곧 달라질 겁니다. 민호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윤희는 홀로 남겨졌다.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위선적인 미소에 속지 않았다. 욕심과 거짓은 결국 자신을 파괴할 뿐이었다. 반대로 정순과 민호 그리고 작은 고양이 바미는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다. 부자 작은 아버지 성주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하며 나머지 생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